2024년 10월 부산 해운대.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는 네온의 인공적인 빛으로 더욱 화려하게 빛났지만 해운대 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조명은 차갑고 현실적인 백색광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빛 아래에서 이선우는 기계처럼 정교하고 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였다. 38세. 그녀의 얼굴에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주는 고단함과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된 듯한 아련한 그늘이 함께 서려 있었다. 선우쌤, 3번 베드 바이탈 흔들려요. BP 80에 50, 90%까지 떨어져요. 신입 간호사 박지수의 다급한 외침에 갓 들어온 주취자의 상처를 소독하던 선우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모든 감정이 거세된 채 오직 환자의 상태를 스캔하는 계측기처럼 변했다. 알코올성 간경화로 인한 식도 정맥류 파열 환자분. 지수쌤, 일단 헤드업 30도 유지하고 NS 500풀 드롭으로 라인 하나 더 잡아. 나는 바이탈 직접 체크하고 의사에게 노티할게. 선우의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응급실의 공기를 가르는 힘이 있었다. 불안에 떨던 박지수는 그녀의 차분한 지시에 곧 안정을 되찾고 지시받은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우는 환자에게 다가가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축축하게 식은 환자의 손목을 잡았다. 가늘고 희미한 맥박, 죽음의 그림자가 환자의 얼굴 위를 배회하고 있었다. 김민철님, 정신 드세요. 제 말 들리시면 눈 한번 깜빡여 보세요. 미동도 없는 환자를 향한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뇌는 냉철하게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다. 혈액은행 연락, 수혈 준비, 응급 내시경 가능 여부 확인. 수십 가지의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되고 가장 효율적인 길이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그것은 오랜 경험이 준 선물이자 그녀가 스스로를 단련해온 결과였다. 이곳은 전쟁터였다. 총성 없는 전쟁터. 적은 죽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였고 그녀의 무기는 주사기와 약물, 그리고 환자의 생체 신호를 읽어내는 날카로운 감각이었다. 선우는 이 전쟁터를 스스로 선택했다. 10년 전 그녀는 다른 종류의 전쟁터에 있었다. 충북 증평의 비공개 훈련장, 흙먼지와 화약 냄새, 그리고 땀과 피가 뒤섞여 비릿한 냄새를 풍기던 곳.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그곳에서 그녀 이선우 중사는 살아있는 병기로 불렸다. 여군이라는 꼬리표는 입대 초기에나 의미가 있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생지옥 훈련을 모두 통과했을 때 그녀에게 남은 것은 대원이라는 이름뿐이었다. 수중 침투, 고공강화 대테러 작전, 산악 특수전까지. 그녀는 모든 분야에서 남자 대원들을 압도하는 기량을 보였다. 특히 목표를 식별하고 최단 루트로 접근하여 흔적 없이 제거하는 침투 능력은 부대 내에서도 전설로 통했다. 그녀의 꿈은 명확했다. 여군 최초의 707 특임단 팀장, 그리고 언젠가는 별을 다는 것. 그것이 그녀가 20대의 모든 것을 바친 목표였다. 선우쌤, 괜찮으세요? 박지수의 목소리가 과거의 기억에 잠겨있던 그녀를 현실로 잡아당겼다. 어느새 3번 베드의 환자는 응급처치 후 상태가 안정되어 중환자실로 넘어간 후였다. 선우는 잠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내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잠시 딴 생각을 했네. 그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씁쓸한 뒷맛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가 군을 떠난 것은 어느 혹한의 겨울, 아프가니스탄 파병 작전에서였다. 공식적으로는 평화 유지 및 재건 임무였지만 실상은 탈레반의 거점을 소탕하는 비밀 작전이었다. 작전 중 그녀는 테러리스트로 오인된 한 소년을 마주했다.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소년의 눈에서 공포가 아닌 그저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았다.
그 찰나의 망설임. 결국 그녀는 쏘지 못했고 그 결과 동료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군법 회의에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극한까지 연마한 자신의 손이 정작 생명의 무게 앞에서는 무력하게 떨렸다는 사실. 그녀가 그토록 추구했던 강함이란 무엇이었는가? 적을 제거하는 능력인가? 아니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인가? 수많은 밤을 고뇌한 끝에 그녀는 결론을 내렸다. 자신의 손은 더 이상 누군가를 해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살리는 손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그녀는 군복을 벗고 간호복을 입었다. 가장 치열한 생명의 최전선 응급실을 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매일 밤 죽음과 사투를 벌이며 그녀는 속죄하듯 환자들을 돌봤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군대의 이선우 중사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흉터처럼 남아있을 뿐이었다. 띠리리리으 띠리리리으. 그때 응급실의 직통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구급 상황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수화기를 든 선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네, 해운대 중앙병원 응급실 이선우입니다. 네, 70대 남성, 의식소실, 호흡 불안정 위치는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선우가 응급실 전체에 외쳤다. 코드 블루. 구급차 5분 내 도착 예정. 72세 남성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함. 아마 AMI급성 심근경색나 스트로크 뇌졸중일 가능성 높다. 제세동기 CPR 보드 응급 카트 준비해. 지수쌤은 보호자 올 때까지 나랑 같이 구급차 마중 나가자. 선우의 외침과 함께 고요했던 응급실은 다시금 폭풍의 눈으로 변했다.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선우는 응급키트를 챙겨 들고 박지수와 함께 병원 입구로 달려나갔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것은 긴장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꺼져가는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간호사로서의 뜨거운 사명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잠시 후 마주하게 될 구급차 안의 환자가 그녀를 잇고 있던 과거의 전쟁터 한복판으로 다시 끌어들일 도화선이 되리라는 것을. 밤의 장막이 드리운 부산의 거리 저편에서 구급차의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밟아주세요, 기사님. 제발 좀 더 빨리요. 구급차의 비좁은 공간 안에서 선우가 절박하게 외쳤다. 그녀의 눈은 온통 눈앞의 환자 강민준 할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구급대원이 흉부 압박을 계속하는 동안 그녀는 환자의 입에 엠부백을 밀착시켜 산소를 불어넣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기계적인 동작을 반복하면서도 그녀의 모든 신경은 환자의 미세한 반응을 쫓았다.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변해가는 입술, 미동도 없는 눈꺼풀. 생명의 신호가 사막의 신기루처럼 아득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AMI가 확실해. 심실세동이 온 것 같아. 병원까지 5분 아니 3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녀의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뇌 손상 그리고 사망.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둘 수 없었다. 이 할아버지의 얼굴 위로 과거 작전 지역에서 마주쳤던 수많은 얼굴들이 겹쳐 보였다. 지켜주지 못했던 얼굴들, 그녀의 손을 스쳐 지나갔던 생명들. 이제는 단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삐뽀 삐뽀 삐뽀.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부산의 밤거리를 갈랐다. 금요일 밤 해운대로 향하는 길은 여흥을 즐기려는 차들로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구급차는 차들의 틈새를 고개 하듯 비집고 나아갔다. 운전대를 잡은 베테랑 구급대원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흥건했다. 젠장,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가 많아? 그가 욕설을 내뱉으며 중앙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주행을 감행했다. 그때였다.
광안대교를 막 빠져나와 해운대 해변로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그들의 앞길을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장벽처럼 가로막았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3대의 차량이 도로를 완전히 봉쇄하고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서 있었다. 뒤따르던 차들이 경적을 울려댔지만 검은 세단들은 요지부동이었다. 뭐야, 저 새끼들은 사고 났나? 구급대원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소리쳤다. 비키시오. 지금 응급환자 타고 있단 말이오. 그 순간 가운데 세단의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내렸다. 하나같이 검은 양복 차림에 짧게 깎은 머리, 험악한 인상이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조수석에서 한 남자가 여유로운 몸짓으로 내렸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값비싼 실크 셔츠에 번쩍이는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뱀처럼 교활해 보이는 눈매와 한쪽 뺨을 가로지르는 흉터가 그의 정체를 짐작게 했다. 신흥 조폭 흑사파의 두목 황철웅이었다. 그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시끄럽게 울려대는 구급차를 쳐다보았다. 마치 자신의 여유로운 밤을 방해한 불청객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아, 씨발. 존나 시끄럽게 구네. 야, 가서 좀 조용히 시켜라. 황철웅의 말에 부하 2명이 구급차로 다가왔다. 그들은 운전석 창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야, 좀 끄라고. 우리 형님 귀 아프시단다. 이보시오. 지금 사람 죽어간다고. 당신들 때문에 길 막혀서 못 가잖아. 당장 차 안 빼. 구급대원의 고함에 조폭의 얼굴에 비웃음이 어렸다. 어쩌라고? 급하면 날아가든가. 여기가 니들 전용 도로야? 이 모든 상황을 차 안에서 지켜보던 선우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환자의 바이탈은 점점 더 위험한 수치를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1초 1초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선우는 엠부백을 옆에 있던 박지수에게 넘기고 구급차의 뒷문을 열었다. 선배님, 위험해요. 박지수가 그녀를 말렸지만 선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조폭들에게 다가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차 안에 심정지 환자가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길 좀 비켜주십시오. 그녀의 하얀 간호복과 절박한 표정에도 조폭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히히덕거렸다. 황철웅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선우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오, 간호사 양반이 직접 나오셨네. 근데 어쩌나? 우리가 지금 좀 바빠서 말이야. 저기 앞에 차 보이지? 우리 동생 한 놈이 운전하다가 실수로 긁었는데 저 차 주인이랑 이야기하는 중이거든.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 다른 길로 돌아가든가. 그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도로를 막아선 채 그들은 시비가 붙은 운전자를 위협하고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이었다. 전형적인 조폭들의 수법이었다.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간신히 이성을 붙들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제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선우가 정말로 무릎을 굽히려 하자 황철웅의 눈에 더욱 역겨운 흥미가 떠올랐다. 그는 선우의 앞을 가로막으며 희죽거렸다. 무릎은 무슨? 간호사 양반 얼굴이 반반한데 오늘 밤 우리 형님이랑 같이 놀아주면 길 터줄 수도 있고. 그의 말에 주변의 조폭들이 저질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선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난 10년간 애써 억눌러왔던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야수가 눈을 뜨는 소리였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환자를 향한 연민과 간절함이 사라진 자리, 그
그곳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와 사리마저 감도는 섬뜩한 빛이 자리 잡았다. 길을 비켜. 선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정도였다. 황철웅은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굳혔다. 뭐야, 이 미친년이 눈깔 안 빼? 그가 거칠게 손을 뻗어 선우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간호복 앞서풀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힘껏 옷을 잡아챘다. 비켜. 이 아줌마야. 질긴 간호복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파고들었다. 황철웅은 그녀를 밀쳐 넘어뜨릴 생각이었지만 그의 손에 잡힌 것은 찢어진 옷자락뿐이었다. 선우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황철웅과 그의 부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찢어진 간호복 어깨 아래로 새하얀 피부 위에 새겨진 검고 선명한 문신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검은 호랑이. 그리고 그 아래 지옥의 사자처럼 새겨진 3개의 숫자. 707. 군대를 다녀온 조폭 몇몇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707. 대한민국에서 군 생활을 한 남자라면, 아니, 조폭 세계에서라도 그 이름의 무게를 모를 리 없었다. 국가가 공인한 최강의 인간 병기, 대테러리스트 부대, 전설과도 같은 이름, 7707?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황철웅은 문신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부하들의 급격한 표정 변화와 눈앞의 여자가 풍기는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방금 전까지 연약한 간호사로 보였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수십 번의 사선을 넘나든 베테랑 전사의 냉혹한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황철웅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지독히도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마지막 경고였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구급차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지수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선우의 몸이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압축되는 듯한 감각. 선우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느리게 흘러갔다. 황철웅의 놀란 얼굴, 굳어버린 부하들의 동공, 멀리서 깜빡이는 도시의 불빛까지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잡혔다. 오직 그녀의 몸만이 정상 속도로, 아니, 그 이상의 속도로 움직였다. 10년간 잠들어 있던 몸의 기억이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된 전투 기술이 폭발적으로 깨어났다. 첫 번째 타겟은 그녀의 옷을 찢은 황철웅이었다. 선우는 그의 손목을 낚아채는 동시에 반대쪽 손바닥으로 그의 팔꿈치 관절 뒷부분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황철웅의 팔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였다. 크악!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는 황철웅의 턱을 손날로 가볍게 쳤다. 급소를 맞은 그는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다. 이 모든 것이 1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저 전연잡아! 뒤늦게 정신을 차린 조폭 하나가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들며 달려들었다. 선우는 몸을 살짝 비켜 칼날을 피하는 동시에 달려드는 그의 팔 안쪽을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상대의 손목을 꺾어 스스로의 손에 들린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챙그랑의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선우의 팔꿈치가 남자의 명치를 파고들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위액을 토하며 무너졌다. 나머지 서너 명의 조폭들이 겁에 질려 주춤거리는 사이 선우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 먼저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화려한 발차기나 과시적인 동작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상대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이 707에서 배운 대인 전투기술의 핵심이었다.
한 명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해 호흡을 빼앗고 돌아선 다른 한 명의 목덜미를 잡아 그대로 아스팔트에 처박았다. 마지막 남은 조폭이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하자 선우는 바닥에 떨어진 그의 동료가 놓친 접이식 칼을 발로 툭 차올렸다. 공중에서 칼을 낚아챈 그녀는 칼날이 아닌 칼등으로 도망치는 남자의 오금 부위를 정확하게 내리쳤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남자의 위로 올라탄 선우는 차가운 칼날을 그의 목에 가져다 댔다. 차 빼.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 남자는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우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불과 30초 남짓한 시간. 건장한 조폭 6명이 길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 찢어진 간호복을 입은 선우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 있었다. 그녀는 손목에 묻은 희미한 피를 옷자락에 툭툭 털어냈다. 구급차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한 구급대원과 박지수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특히 박지수는 자신이 존경하던 선배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저것이 과연 늘 따뜻하고 상냥하던 이선우 간호사란 말인가? 선우는 그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세단의 운전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운전자를 향해 나직이 말했다. 키. 운전자는 거의 울상이 되어 차 키를 뽑아 그녀에게 건넸다. 선우는 키를 받아 그대로 멀리 던져버리고는 다른 차들의 운전자들에게도 똑같이 반복했다. 그리고는 널브러진 조폭들 중 가장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놈에게 다가갔다. 10초 준다. 내 동료들 전부 길가로 끌어내. 그리고 구급차가 지나갈 때까지 머리 박고 있어. 11초가 되면 내 다리 하나는 못 쓰게 될 줄 알아. 협박은 효과적이었다. 조폭은 겁에 질려 동료들을 질질 끌어 인도로 옮기기 시작했다. 선우는 다시 구급차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의 살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다시 환자를 걱정하는 간호사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출발하죠. 시간이 없습니다. 예. 정신을 차린 구급대원이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다. 뻥 뚫린 도로를 구급차는 병원을 향해 질주했다. 뒷좌석에서 선우는 다시 엠부백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집중력이 높아진 듯 했다. 5분 후 해운대 중앙병원 응급실 입구. 구급차가 급정거하고 기다리고 있던 의료진이 달려 나와 환자를 응급실 안으로 옮겼다. 환자분 상태는 이송중 CPA 심폐소생술 한 번 있었고 현재 BP 60에 40, 의식 없습니다. 선우가 상황을 브리핑하며 환자와 함께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그 뒤를 박지수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따랐다. 심장내과 의사가 달려오고 제세동기 충전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응급실은 다시 한번 생과 사의 경계선이 되었다. 그로부터 30분 후 강민준 할아버지는 응급 스텐트 시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겼다.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환자의 침대 옆에서 선우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해냈다. 또 하나의 생명을 지켜낸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손끝에 남아있는 사람의 뼈와 살을 가격하던 감촉이 불쾌하게 되살아났다. 10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가 폭력이라는 불청객의 방문으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때 응급실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경찰들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들은 도로 한복판에 널브러진 조폭들과 그들이 한결같이 웬 미친 간호사한테 당했다고 진술하는 황당한 상황을 마주하고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경찰서 강력 3팀 5반장입니다. 아까 광안대교 근처에서 구급차 이송을 도왔다는 간호사분이 혹시?
베테랑 형사의 관록이 묻어나는 오 반장의 눈이 응급실 안을 훑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찢어진 간호복 어깨 아래로 희미하게 보이는 검은 문양을 입은 채 지친 얼굴로 서 있는 이선우에게 가닿았다. 오 반장은 군 복무 시절 특전사들과 합동훈련을 하며 어깨 너머로 보았던 그 문양을 기억했다. 호랑이, 그리고 707.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선생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오 반장이 선우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선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이 오늘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예감했다. 깨어난 호랑이는 다시 숲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해운대 중앙병원 응급실은 전날 밤에 격전이 남긴 흥분과 불안감으로 미묘하게 술렁였다. 강민준 할아버지는 다행히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 중이었고 의료진들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틈틈이 탕비실에서 묵묵히 커피를 마시고 있는 이선우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경외감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어젯밤의 사건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선우 간호사가 조폭 6명을 단신으로 때려 눕히고 응급 환자를 구했다는 이야기는 하룻밤 사이에 온갖 살이 붙어 전설처럼 부풀려졌다. 어떤 이는 그녀가 맨손으로 차 문을 뜯어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녀가 공중으로 날아올라 발차기를 했다고도 했다. 이선우는 그 모든 소문의 중심에서 침묵을 지켰다. 그녀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이 마치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선우쌤. 박지수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충격과 혼란이 가시지 않은 듯 했다. 괜찮으세요? 뭐가? 선우는 애써 담담하게 반문했다. 그냥 다요. 어제 일도 그렇고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선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10년간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조각 났고 잊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이 그녀의 어깨를 다시 짓누르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폭력을 사용했다는 자기 모순이었다. 결국 나는 변한 게 없었나.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M사 소총과 대검을 쥐고 적의 심장을 겨누던 손. 이제는 환자의 맥박을 짚고 약물을 투여하는 손. 하지만 어젯밤 이 손은 다시 한번 사람을 향한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 목적이 정당했으니 괜찮은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탕비실의 작은 TV 화면에서 익숙한 장소가 눈에 들어왔다. 어젯밤의 사건 현장이었다. 지역 방송사 뉴스에서 의문의 여성 조폭 집단 폭행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다. 누군가 멀리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듯한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한 여성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건장한 남자들을 차례로 쓰러뜨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얼굴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찢어진 간호복과 어깨의 문신은 선명했다. 어머, 저거 선우쌤 아니야? 뉴스를 보던 다른 간호사가 소리쳤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TV와 이선우를 번갈아 향했다. 선우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을 나갔다. 등 뒤로 쏟아지는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원 로비는 아침부터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영웅 간호사를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인파였다. 병원 측은 보안 요원들을 동원해 그들을 막아섰지만 그들의 집요함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선우 간호사님, 어젯밤 상황에 대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707 출신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왜 군을 떠나 간호사가 되셨나요? 조폭들에게 보복의 두려움은 없으신가요?
질문들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선우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굳은 얼굴로 복도를 걸었다. 그녀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는 영광이 아니라 그녀의 과거를 폭로하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한편 해운대경찰서 강력 3팀 사무실 역시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오 반장은 밤새 이선우의 신상 정보를 조회하고 있었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이선우 전 육군 특전사 707 특임대 중사. 각종 무술 유단자의 해외 파병 경력까지. 기록만 보면 그녀는 살아있는 인간 병기 그 자체였다. 하지만 10년 전 개인 사유라는 애매한 이유를 남기고 돌연 전역한 기록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팀장님, 난리 났습니다. 한 형사가 신문을 들고 뛰어들어왔다. 일면 헤드라인에 잠자는 호랑이를 깨운 조폭들, 707 출신 영웅 간호사 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인터넷은 이미 들끓고 있었다. 이선우의 과거 군 시절 사진까지 나돌기 시작했고 그녀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다. 오 반장은 머리를 짚었다. 일이 너무 커져버렸다. 황철웅 그놈은 어떻게 됐어? 어젯밤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유치장에 입감시켰습니다. 팔 부러지고 갈비뼈 2대 나갔답니다. 근데 입만 열면 웬 미친년한테 맞았다고 길길이 날뛰고 변호사 불러달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다른 놈들은 전부 경상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다들 하나같이 이선우 씨한테 맞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뭔가에 단단히 겁을 먹은 눈치입니다. 오 반장은 턱을 쓰다듬었다. 조폭들이 겁을 먹었다? 그것도 고작 여자 한 명에게. 그는 이선우라는 인물에게 더욱 강한 호기심과 함께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흑사파 두목 황철웅은 이런 치욕을 그냥 넘어갈 위인이 아니었다. 보복은 불보듯 뻔했다. 그리고 그의 보복 대상은 명확했다. 이선우 씨 신변 보호 조치 준비해. 그리고 병원 주변 순찰 강화하고 흑사파 놈들 동향도 예의주시해.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일 수도 있어. 오 반장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 시각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한 황철웅은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신문에는 자신이 여자 간호사 한 명에게 처참하게 깨진 사실이 조롱거리처럼 실려 있었다. 자신의 명예와 흑사파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이선우 극애 같은 년. 그는 이를 갈았다. 단순한 보복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녀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을 처참하게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를 영웅으로 만든 그곳, 그녀의 일터인 병원을 피로 물들여야 했다. 변호사님, 저 오늘 안으로 무조건 나가야겠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황철웅의 뱀 같은 눈이 복수심으로 번뜩였다. 병원 로비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옴짝달싹 못하는 이선우의 모습이 TV 화면에 비치고 있었다. 그는 그 화면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영웅? 웃기지 마. 내가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 기다려라, 이선우. 파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영웅이라는 낙인은 이선우를 더욱 위험한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거대한 역풍이 그녀를 향해 불어오기 시작했다. 황철웅은 오 반장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풀려났다. 그의 변호사는 과잉 방어와 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고 막강한 자금력과 인맥을 동원한 법조계 로비는 효과를 발휘했다. 유치장에 들어간 지 채 24시간도 되지 않아 그는 깁스를 한 팔을 한 채 유유히 경찰서를 걸어 나왔다. 형님. 그를 기다리고 있던 부하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황철웅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저 역시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 간호사분께 악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의 공정한 심판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의 뻔뻔한 연기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상황은? 운전석에 앉은 오른팔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이선우 그 계집 지금 병원에 출근해 있습니다. 경찰들이 병원 주변에 깔렸지만 안까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잘 됐네. 무대를 넓혀주겠다는데 관객이 많으면 더 신나지. 황철웅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해운대 중앙병원을 노려보며 말했다. 오늘 밤 우리 흑사파가 왜 부산에서 뜨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준다. 놈들 전부 집합시켜. 연장도 꼼꼼하게 챙기고. 목표는 하나다. 이선우, 그년의 눈앞에서 병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거야. 그년이 지키려고 했던 환자들, 동료들 전부 비명을 지르게 만들어. 그년이 영웅이 아니라 재앙을 몰고 온 역병신 취급을 받게 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상대의 정신을 파괴하려는 악랄한 계획이었다. 그 시간 이선우는 병원장실에 불려가 있었다. 인자한 인상의 병원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 선생, 정말 고맙고 또 미안하게 됐네. 아닙니다, 병원장님. 자네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했지만 병원의 입장이 좀 난처해졌어. 기자들은 계속 몰려오고 다른 환자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야. 무엇보다 조폭들의 보복이 걱정되네. 병원장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어렵게 본론을 꺼냈다. 자네에게 잠시 휴가를 주는 게 어떻겠나. 사태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사실상의 정직 권고였다. 이선우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병원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병원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그녀는 짐을 챙기기 위해 탈의실로 향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어 했지만 누구도 섣불리 말을 걸지 못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것만 같았다. 사물함에서 간호복을 꺼내 옷을 갈아입는데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발신인은 오진태 반장이었다. 네, 이선우입니다. 이선우 씨, 지금 어디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 반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방금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황철웅이 풀려났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신변보호팀을 붙여. 오 반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뒤편에서 시끄러운 무전 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 흑사파 놈들입니다. 차량 10여 대가 지금 전부 해운대 중앙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순간 이선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황철웅의 목표는 자신이 아니었다. 병원. 그녀가 떠나온 그곳이었다. 동료들, 환자들 그들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이선우 씨? 듣고 있습니까? 절대 병원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 반장이 절규하듯 외쳤지만 이선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몸을 돌려 병원을 향해 다시 달리고 있었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다.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다. 자신이 그들을 자극한 결과였다. 자신이 그곳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택시를 잡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전투 태세에 돌입하고 있었다.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고 호흡은 가늘고 길어졌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목표 지점인 병원만이 시야에 들어왔다. 병원이 가까워질수록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병원 입구 로터리에서 검은 세단들이 급정거하며 길을 막아섰고 차 문이 열리며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로 무장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병원 입구를 지키고 있던 보안 요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병원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야! 로비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평화롭던 병원은 순식간에 공포와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다. 막아. 무슨 일이 있어도 저놈들 응급실로는 못 가게 막아. 응급실 수간호사가 남자 직원들과 함께 응급실로 통하는 이중문을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하지만 수십 명에 달하는 조폭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쾅! 쾅! 쇠파이프로 문을 내리치는 소리가 공포감을 증폭시켰다. 문이 부서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응급실 안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들과 그들을 지키려는 간호사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박지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때였다. 쨍그랑. 로비의 대형 유리창이 엄청난 소리와 함께 박살났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부서진 유리 파편 너머로 한 여성이 폭풍처럼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사복 차림의 이선우였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황철웅 어디 있냐?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그녀를 발견한 조폭 몇몇이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역풍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선우를 쓰러뜨리는 바람이 아니었다. 잠자는 호랑이를 완전히 깨우는 거대한 폭풍의 서곡이었다. 응급실로 향하는 복도는 순식간에 전장으로 변했다. 이선우는 자신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첫 번째 조폭의 팔을 안쪽으로 파고들어 흘려보냈다. 육중한 쇠파이프가 그녀의 옆벽을 강타하며 콘크리트 파편을 튀겼다. 공격의 반동으로 중심을 잃은 남자의 옆구리에 그녀의 팔꿈치가 정확하게 꽂혔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이 미친년이. 두 번째 조폭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선우는 몸을 낮춰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공중에서 균형을 잃은 남자의 손에서 야구 방망이가 떨어져 나갔다. 선우는 그것을 낚아채는 대신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발로 차올렸다. 묵직한 쇠파이프가 손에 감기는 감각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이곳은 그녀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최전선이었다. 저 문 너머에는 그녀의 동료들과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었다. 그녀가 물러서는 순간 이곳은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크아! 그녀는 포효하듯 기압을 내지르며 조폭들의 무리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 마리 검은 표범과 같았다. 쇠파이프는 그녀의 팔이 연장된 듯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상대의 무릎, 어깨, 팔 등 전투 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관절 부위만을 노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 비명,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그녀는 결코 급소를 노리지 않았다.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직 무력화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응급실 문을 부수려던 조폭들의 일부가 이선우를 막기 위해 방향을 틀었다. 덕분에 문을 지키던 병원 직원들은 간신히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들은 경악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수십 명의 무장한 남성들을 상대로 홀로 싸우는 이선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등 근육이 강철처럼 단단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저게 정말 이 간호사님 맞아? 한 남자 직원이 넋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로비 한가운데서 지켜보던 황철웅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이선우가 돌아올 것을 예상했지만 그녀가 이토록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줄 줄은 몰랐다. 자신의 정예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가는 모습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했다. 멍청한 새끼들. 뭘 하고 있는 거야? 다 같이 덤벼서 찍어 눌러. 황철웅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명령에 남아있던 조폭들이 일제히 이선우에게 달려들었다. 사방에서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날아들었다. 피할 곳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이선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던 조폭의 멱살을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인간 방패. 비정하고 잔인한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녀를 향하던 공격 일부가 동료의 몸에 맞아 들어갔고 그 틈을 이용해 그녀는 포위망을 뚫고 나왔다. 황철웅. 그녀의 눈이 마침내 황철웅을 정확히 포착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조폭들에게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를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뱀의 머리를 치지 않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겁을 먹은 황철웅이 뒷걸음질치며 소리쳤다. 막아. 전연 막으라고 이 씨발 새끼들아. 하지만 이선우의 살기에 압도당한 조폭들은 섣불리 그녀의 앞을 가로막지 못했다. 그 순간 병원 밖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오 반장이 이끄는 경찰 기동대가 도착한 것이었다. 젠장! 황철웅은 욕설을 내뱉으며 도망갈 길을 찾았다. 그는 로비 구석에 있던 소화전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부숴 유리를 깨고 비상 탈출을 시도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소화전에 손을 뻗는 순간 등 뒤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충격이 그의 등을 강타했다. 이선우가 던진 쇠파이프였다. 끄악! 황철웅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이선우는 성큼성큼 그에게 다가가 그의 깁스하지 않은 멀쩡한 팔을 밟아 으스러뜨렸다. 크아! 황철웅의 끔찍한 비명이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선우는 그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다. 둘의 얼굴이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이선우의 눈에서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여기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야. 내 놈 같은 쓰레기들이 설칠 곳이 아니라고. 그녀가 주먹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만! 오 반장의 외침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어느새 경찰들이 로비로 쏟아져 들어와 남아있던 조폭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오 반장은 총을 뽑아든 채 이선우와 황철웅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이선우 씨, 거기까지. 이제 경찰에 맡기시오. 이선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황철웅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주먹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기서 이자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오 반장의 눈빛과 저 멀리 응급실 문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박지수를 포함한 동료들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자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을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주먹을 내렸다. 그리고는 황철웅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후. 긴 한숨과 함께 온몸의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통증이 몰려왔다. 싸우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입었던 타박상과 자상이 온몸을 쑤셔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로비는 처참했다. 쓰러져 신음하는 조폭들과 박살난 기물들, 그리고 겁에 질린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피와 먼지로 뒤덮인 이선우가 서 있었다. 그녀는 병원을 지켜냈지만 동시에 병원을 전쟁터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다. 오 반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갑을 꺼내 황철웅의 손에 채우며 나직이 말했다. 이선우 씨, 당신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까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이선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영웅적인 투쟁은 끝났지만 그녀가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녀는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을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동료들의 복잡한 시선이 따라붙었다. 영웅인가 아니면 재앙인가? 그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하늘에서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취조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이선우는 낡은 의자에 앉아 묵묵히 정면을 응시했다. 병원에서 벌인 난투극은 정당 방위와 과잉 대응의 경계선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왔지만 그녀를 대하는 형사들의 태도는 잠재적 피의자를 대하는 것에 가까웠다. 이선우 씨, 저희도 상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십 명을 상대로 그것도 쇠파이프를 이용해 이 정도의 피해를 입힌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조서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선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법적인 문제 따위로 복잡하지 않았다. 다만 다시 폭력의 한가운데 섰다는 자괴감과 그럼에도 동료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었다. 그때 취조실 문이 열리고 오진태 반장이 들어왔다. 그는 담당 형사에게 눈짓으로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이선우의 맞은편에 앉아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마셔요. 밤새 고생 많았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딱딱함 대신 인간적인 온기가 묻어 있었다. 이선우는 말없이 커피를 받아들었다. 밖은 지금 이선우 씨 이야기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오 반장은 사무실 한쪽에 TV를 켰다. 모든 채널에서 해운대 중앙병원 습격 사건을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었다. 경찰의 초동 대처 미흡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조폭에 맞서 병원을 지킨 간호사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경쟁적으로 보도되었다. 병원 CCTV에 담긴 이선우가 홀로 복도를 막아서는 장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영상 속 그녀의 모습은 고독한 전사 그 자체였다. 여론은 완전히 이선우 씨 편입니다. 이건 단순히 조폭들 싸움이 아니라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는 시민의 안전을 한 개인이 목숨 걸고 지켜낸 사건으로 번졌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더욱 뜨거웠다. 해시태그 이선우 간호사를 지켜주세요. 해시태그 강철 200 의천사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다. 특히 그녀가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예비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가 쏟아졌다. 이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다. 국가가 양성한 최정예 요원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국민의 생명을 지킨 것, 그녀가 아니었다면 병원은 아비규환이 되었을 것이다. 처벌이 아니라 훈장을 줘야 한다는 식의 글들이 폭발적으로 공유되었다. 변화는 온라인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해운대 중앙병원에서는 박지수를 중심으로 동료 간호사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이선우 간호사 복직 및 선처 탄원서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망설이던 병원 직원들도 언론 보도와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하나둘 서명에 동참했다. 선우쌤은 우리를 지키려고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뷰하는 박지수의 모습이 TV에 나왔다. 그 모습을 보던 이선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혼자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싸움은 언제나 고독했고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다. 가장 놀라운 연락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려는데 오 반장이 휴대전화 하나를 건넸다.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지독히도 익숙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접니다. 최민준입니다. 최민준. 707 부대 시절
그녀의 바로 밑 후임이자 가장 신뢰했던 팀원이었다. 저격과 정보 분석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던 그는 이선우가 전역한 후에도 부대에 남아 지금은 국가정보원 대테러 분석팀에 소속되어 있었다. 민준이냐? 뉴스 봤습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세상 참 좁습니다. 선배님 이름 석자가 이렇게 들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흑사파 그놈들 단순한 동네 양아치들이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도 주시하고 있던 놈들입니다. 최민준의 목소리는 비공식적인 도움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경찰서를 나선 이선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많은 기자들과 그녀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었다. 그들은 이선우 힘내라. 우리가 지켜줄게요. 라고 외치며 그녀에게 응원을 보냈다. 이선우는 처음으로 그들을 피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불빛과 함성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던진 작은 불씨가 사회적 무관심과 폭력에 신음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옮겨붙어 거대한 연대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이선우의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의 안전불감증이라는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여론의 등 떠밀린 경찰 수뇌부는 해운대경찰서에 전례 없는 지원을 약속하며 흑사파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게 했다. 팀장으로 임명된 오 반장은 날개를 단 듯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이선우는 풀려난 후 병원의 배려로 조용한 개인 병실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녀의 신변 보호와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 오 반장은 수시로 그녀를 찾아와 자문을 구했다. 황철웅은 구속됐지만 꼬리 자르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몸통은 따로 있을 겁니다. 이선우 씨가 보기에 이 조직의 약점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오 반장은 이선우를 단순한 피해자나 싸움꾼이 아닌 특수전 전문가로 대하고 있었다. 이선우는 병실에 놓인 화이트보드에 흑사파에 알려진 조직원과 사건들을 나열하며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707 시절의 적 조직망 분석 훈련이 되살아났다. 조직이 단기간에 이렇게 커졌다는 건 자금줄이 비정상적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유흥업소 보호비나 사채 수준이 아닐 겁니다. 더 크고 더러운 돈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죠. 그녀는 황철웅의 과시적인 성향과 잔인함을 지적했다. 황철웅 같은 타입은 전형적인 야전 지휘관입니다. 머리 쓰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재무와 조직의 행동 강령을 계획하는 설계자가 따로 있을 겁니다. 황철웅은 그들의 방패막이이자 행동대장인 셈이죠.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경찰이 막연하게 추측만 하던 것들의 실체를 꿰뚫고 있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이선우가 예측한 대로 체포된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 신문에서 박 실장이라는 인물의 존재가 드러났다. 그는 흑사파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며 한 번도 전면에 나선 적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결정적인 정보는 최민준으로부터 왔다. 그는 보안 메신저를 통해 암호화된 파일을 하나 보내왔다. 부산 신항 X7 구역 유령 물류회사 오션로지스. 흑사파의 자금 세탁 및 밀수 거점으로 추정. 배후의 지역 정치인 연루정황 포착. 최민준이 보내온 정보는 국정원이 내사하던 자료의 일부였다. 공식적으로 경찰에 넘길 수는 없지만 정보원 제보 형식으로 활용할 수는 있었다. 오 반장은 이 정보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했다. 이선우 씨의 분석과 정보원의 제보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드디어 뱀의 심장부를 칠 수 있게 됐습니다. 오 반장의 눈이 빛났다. 그는 수사본부 회의실에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계획했다.
흑사파의 본거지, 주요 조직원들의 거처, 그리고 핵심인 오션 로지스를 동시에 급습하는 블랙 스네이크다운 작전이었다. 작전 개시 뒤의 오 반장은 마지막으로 이선우를 찾아왔다. 내일 새벽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선우 씨께는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니 제가 끝내는 게 맞습니다. 이선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을 막고 더 많은 사람을 지키는데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 반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작전 당일 저희 지휘 통제실에 함께 있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장 경험이 없는 저희로서는 적들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읽어낼 이선우 씨의 통찰력이 절실합니다. 그것은 그녀를 다시 한번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초대하는 제안이었다. 이선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덧 그녀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병원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있었다. 그 작은 빛들이 모여 거대한 강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오 반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밤 부산 신항의 어두운 부두에서는 컨테이너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중 하나인 오션 로지스의 사무실에서는 흑사파의 실세 박 실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희죽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심장부를 향해 대한민국 경찰의 칼날이 겨눠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 4시 부산지방경찰청 지하에 마련된 특별수사본부 지휘통제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대형 스크린에는 작전 구역의 위성 지도와 실시간 CCTV 영상들이 분할되어 송출되고 있었다. 오 반장과 수사팀 그리고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이선우까지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작전 개시 30초 전, 각 팀 위치 보고. 무전기를 통해 각 팀의 준비 완료 보고가 차례로 들어왔다. 이선우는 두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과거의 작전실 풍경이 아련하게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작전 개시. 오 반장의 명령과 함께 화면 속에서 경찰 특공대원들이 흑사파의 본거지와 간부들의 은신처로 유령처럼 스며들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 당황한 조직원들의 고함, 그리고 그들을 제압하는 경찰들의 외침이 무전기를 통해 생생하게 들려왔다. 작전은 순조로웠다. 잠에 취해 있던 조직원들은 변변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오션 로지스였다. 경찰 병력이 물류회사의 위장을 뜯어내자 그 안에서는 밀수용 담배와 마약류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자금책 박 실장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몸통은 잡았다. 지휘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선우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녀의 나직한 말에 환호성이 잦아들었다. 너무 쉽습니다. 황철웅은 구속됐지만 그의 복심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마치 일부러 비워둔 집을 터는 기분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장의 특공대 팀장에게서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팀장님, 박 실장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작전 개시 직전 그가 병원에 입원 중인 황철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이 뭐야? 플랜 B 딱 두 글자입니다. 순간 지휘 통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오 반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플랜 B. 그들의 수사망에 걸리지 않은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뜻이었다. 황철웅의 목적은 처음부터 돈이나 조직이 아니었어. 이선우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복수. 자신에 대한 복수.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존재에 대한 복수. 강민준 할아버지. 이선우와 오 반장의 입에서 동시에 같은 이름이 터져나왔다. 강민준 할아버지는 현재 해운대 중앙병원 일반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다. 황철웅이 구치소에서 빼돌린 부하 한두 명만 움직여도 노인 한 명을 해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젠장, 당장 병원으로 인력 보내. 오 반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지휘 통제실에서 병원까지는 최소 30분이 걸리는 거리였다. 그때 이선우가 조용히 자신의 외투를 집어들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여기서 병원까지 가장 빠른 길을 아는 건 접니다. 그녀는 오 반장의 만류를 뒤로 한 채 지휘 통제실을 뛰쳐나갔다. 그녀는 경찰의 순찰차를 빌려 타는 대신 입구에 세워져 있던 고성능 경찰 오토바이의 키를 낚아챘다.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자 굉음과 함께 오토바이가 밤의 아스팔트를 향해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병실에 홀로 잠들어 있는 강민준 할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절대로 또다시 누군가를 잃을 수 없었다. 병원은 고요했다. 복도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만이 감돌았다. 이선우는 오토바이를 병원 후문에 버려두고 비상계단을 통해 단숨에 강민준 할아버지의 병실이 있는 7층까지 뛰어 올라왔다. 병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소리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병실 안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환자복을 입고 링거대를 끌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병원에서 탈출한 황철웅이었다. 그의 손에는 과도를 든 부하 한 명이 잠든 강 할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왔나, 이선우. 황철웅이 뱀처럼 웃었다. 내가 나한테서 모든 걸 앗아갔지. 내 돈, 내 조직, 내 자존심. 그럼 나도 내게서 가장 중요한 걸 뺏어야 공평하지 않겠어? 내가 영웅이 된 이유, 바로 이 영감탱이 말이야. 이선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감정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비켜. 그분에게서 손 떼. 싫다면? 내가 여기서 무릎 꿇고 개처럼 빌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뒤틀린 자존심이 버리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이선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황철웅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무릎을 굽히던 이선우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녀는 바닥을 짚고 몸을 회전시키며 옆에 있던 의료용 스탠드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쨍그랑. 굉음과 함께 스탠드가 황철웅의 부하 쪽으로 날아갔다. 놀란 부하가 주춤하는 찰나의 순간, 이선우는 이미 그의 앞으로 쇄도해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목에 겨눠진 칼날을 맨손으로 잡았다. 살점이 찢어지고 선혈이 흘렀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대로 남자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그의 손에서 과도를 빼앗았다. 크악!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겁에 질린 황철웅이 뒷걸음질 치다 링거대에 걸려 넘어졌다. 넌 괴물이야. 그가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이선우는 피가 흐르는 손으로 과도를 움켜쥔 채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쾅!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무장한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오 반장이 선두에 서 있었다. 그는 피를 흘리는 이선우와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은 황철웅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 황철웅, 살인미수 및 조직범죄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들이 황철웅에게 달려들어 수갑을 채웠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의 제국은, 그의 복수는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오 반장은 이선우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살폈다. 괜찮소, 이선우 씨? 이선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잠에서 깨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강민준 할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네, 괜찮습니다. 심판은 끝났다. 요란했던 폭풍이 지나간 자리, 고요한 병실에는 새벽의 여명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6개월 후 2025년 봄, 부산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해운대 중앙병원 응급실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지만 그 안을 채우는 공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눈에 띄게 늘어난 보안 인력, 복도 곳곳에 설치된 비상벨,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불안이나 무력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온전히 환자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선우가 있었다. 강철의 백의천사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흑사파는 와해되었고 황철웅을 비롯한 핵심 조직원들은 법의 최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 반장의 끈질긴 후속 수사는 그들의 배후에 있던 지역 정치인과 기업가들의 유착 관계까지 파헤쳤고 부산은 한바탕 거대한 부패 스캔들로 몸살을 앓은 뒤 역설적으로 더욱 투명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었다. 오진태 반장은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별 승진하여 광역수사대 팀장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가끔 이선우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곤 했다. 사건의 발단이었던 강민준 할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그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손수 만든 반찬거리를 들고 이선우를 찾아오는 것이 낙이 되었다. 두 사람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으며 그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 되었다. 이선우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정부는 그녀에게 의인상을 수여했고 경찰과 군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특채를 제안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다시 제복을 입고 사회의 악을 소탕하는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해운대 중앙병원 응급실 간호사 이선우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아해했다.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고되고 힘든 응급실로 돌아왔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저 웃으며 이렇게 답할 뿐이었다. 여기가 제 자리인걸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고 살리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최전선은 더 이상 화약 냄새 자욱한 전쟁터가 아니라 생과 사가 교차하는 바로 이곳 병원이었다. 물론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사명이 추가되었다. 토요일 오후 이선우는 간호복 대신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해운대구의 한 주민센터 체육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20여 명의 젊은 여성들이 서툰 자세로 방어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신입 간호사거나 야간 근무가 잦은 여성 직장인들이었다. 상대방이 손목을 잡았을 때 힘으로 빼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서 가장 약한 부분인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손목을 돌려 빼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이선우는 시범을 보이며 한 명 한 명의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그녀가 운영하는 세이프 가드라는 이름의 비영리 여성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처음에는 아는 간호사 몇몇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금은 매주 수십 명이 참여하는 인기 강좌가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호신술 기술만을 가르치지 않았다. 위험 상황을 인지하는 법, 주변 지형지물을 활용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폭력적인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마음가짐을 가르쳤다. 그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모든 노하우가 교육에 녹아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땀에 젖은 얼굴의 박지수가 음료수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지수는 이제 어엿한 3년차 간호사로 성장했고 세이프가드의 가장 열정적인 보조 강사였다. 선배님,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다들 선배님 덕분에 자신감을 얻어가는 게 눈에 보여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잖아. 지수쌤이랑 다른 분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야. 이선우는 웃으며 음료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미소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아픔이 서려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평온함과 단단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체육관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이선우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혼자서 밝힐 수는 없을 것이다. 폭력과 불의는 아마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작은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 불을 옮겨주듯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이에게 전달되어 연대할 때 세상은 조금씩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될 수 있음을 그녀는 이제 믿었다. 선배님, 저 다음 주에는 친구 데려와도 돼요? 야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늘 무섭대요. 물론이지. 누구든 환영이야. 이선우는 박지수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고독한 호랑이가 아니었다. 자신의 능력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 걷는 방법을 배운 진정한 리더였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최전선을 찾았다. 총성과 포화 대신 희망과 용기의 함성이 가득한 곳.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나누는 곳. 그곳에서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이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